네, 반갑습니다. 분임 세션 세 번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물들이다. 오늘 분임 세션 제목은 이동할 권리 이제 실현할 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시간 배정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에게 할애된 시간들이 좀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세션 이동할 권리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사회 참여의 기본 요건이 이동의 접근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9조에 보면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접근성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동할 권리 운동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발제자를 모시고 이렇게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해외 발제를 해주실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ADA법, 미국에 대한 ADA법에 대한 이동의 접근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향상에 대한 예시라든가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곧바로 우리 발제자들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DA에서의 이동의 접근성에 대한 렉스 프라이덴 교수님이 직접 연결돼 있죠. 지금 두 분이 외국에 계시는 관계로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대학 보건과학센터의 물리의학과 재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ADA에서의 이동 접근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친절한 환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곳 텍사스 휴스턴에서 제 동료들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측면, 미국 장애인법의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ADA가 제정되었는데요. 미국에서의 장애인 운동이 가속화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여러 단체, 장애인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또 단체들이 함께 했고 또 지역 차원의 전국 차원의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권에 대한 이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생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몇 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조직화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시장님께, 시의원들께,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선출된 관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장애인들이 이 지역 구민의 일원인가?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답이 yes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들도 시민들이고 이 지역 사회의 거주자들이고 당연히 장애인들이 또 이
대중의 일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들이 있는가? 이 지역 사회가 대중교통 수단이 제공되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답은 예스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의 일원이고 또 대중교통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초기 활동이 여러 운동으로 이어졌고 시위로 이어졌고 또 시민의 불복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시위를 했었고 또 버스 앞에서 누워서 버스가 지나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인을 가지고서 휠체어 버스를 묶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It began with the Vietnam veterans, the wounded among them.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이러한 시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장애인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도 더 나은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한국 규칙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장애인 지팡이를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없다는 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활동주의, 장애인들에 의한 활동주의가 국민, 언론에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 부문의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교통 부문의 접근성이 언제 제고가 될 것인가? 우리는 시민이고 지역사회의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제공하는 제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여러 글을 또 기고했습니다. 신문에 글을 기고를 했었고 우리 스토리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사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활동주의를 이어갔습니다. 매년 각 해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 관료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겠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를 사겠다. 대중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계단만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제고하겠다. 모두가 이런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점자로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그리고 휠체어용 램프가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약속은 많았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노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As expected, the Transit Authority Board voted to equip all new buses with wheelchair lifts. Debbie Johnson. 모든 신규 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메트로라는 대중교통 서비스 사이에서 모든 공공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하도록 이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모든 시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정부로서, 정부 관료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장애 생활 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결과는 조치는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로 인해서 상황이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이제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를 곧 운영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장애인법은 여러 옹호 단체들, 활동 단체들이 수십 년에 10년 이상 걸쳐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접근성 제고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장애인법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야로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또 공공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법을 위한 여러 옹호 활동들의 경우 성공에 된 이유가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다른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도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1968년 대학 입학을 신청을 했었는데 대학에서는 지금 휠체어 타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휠체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장애인 학생을 입학시킬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이해하게 됐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옹호 활동, 그리고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옹호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인권, 다른 유색인종을 위한 옹호 활동, 여성,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들을 위한 그런 옹호 활동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스스로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이러한 취약 계층들을 위한 그런 옹호 활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장애인법의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미국 내 전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 장애인법의 가장 큰 효과, 영향이 나타난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이 미국 장애인법을 서명했을 때 그날부터 미국 내 모든 공공교통 업체들이 교통수단 업체들이 장애인들이 탑승 가능한 버스를 운영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불과 하루 만에 미국 전역의 모든 도시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치가 여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으로서 미국 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유엔에서의 장애인 인권 협약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하여서 미국 장애인들을 대표하여서 국제 협약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이 바로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협약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수십 년간 계속 그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을 미국도 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옹호 활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이어져야 됩니다. 평생의 노력을 통해서 동등한 기회, 동등한 권리를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렉스 프라이덴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보면은 미국의 ADA법을 만들기 전까지의 미국 장애인들의 또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활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당사자 활동을 했던 당사자들이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사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1988년도에 이후에 휠체어 탑승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모든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방송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스에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버스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활동, 그리고 ADA법을 곧바로 이제 1990년대에 ADA법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의 명시를 강력하게 입법화하였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본인 스스로 이제 학교나 사회 참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런 접근 가능한 뭐 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특별수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물리적 환경에 옹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간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ADA에 의한 이동 접근성 향상의 예시를 지금 곧바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존 워다츠 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 인권국장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m 감사합니다. delighted to be here with you. 오늘 and 함께하게 되어서 always 매우 delighted to be 기쁩니다. with Lex Frieden, who is 그리고 an American 렉스 hero in the 프라이든 disability rights 교수님께서는 movement 특히나 in the 장애 United States. 인권 운동에 있어서는 I'm going to 정말 continue 영웅과 같은 from 존재인데요. Lex and 같은 talk about,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public 생각합니다. transportation 자, 그러면 and 프라이든 why 교수에 it's a 이어서 right. 이 대중교통이 As we 왜 heard 권리인지에 before, 대해서 the 설명을 basis 드리도록 for 하겠습니다. this internationally is the 네, 기본적으로 CRP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CRPD, of Persons 즉 with Disabilities. 유엔 장애인 And there are 권리 several 협약이 가장 titles that 근간에 refer to 있습니다. this. Basically, 그리고 the 관련돼서 principles 이제 몇 behind 가지를 the 말씀을 드릴 수가 CRPD, as I 있겠는데, hope you all know, are 장애인 권리 non-discrimination 협약은 and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차별과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차별은 합리적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비차별이라 한다면 바로 필요한 조정이나 변경 조치들을 취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도로와 건물, 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괄적인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용에 대한 접근성, 만약에 일자리 취직을 했다라고 할 경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통근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통근이 가능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친구를 만나거나 내지는 레스토랑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그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이 교통이라는 수단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이 적정하고 접근성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 또 종합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을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접근 가능한 건물에 대한 기준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그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들을 만약에 제정을 하였다면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중에서 만약에 민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법 관련돼서 만약에 위법 사례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국가이건 간에 접근 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바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의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널리 홍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장애인들이 어떤 권리가 권익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부와 기관들과 해당 조직들이 본인들의 책무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준법할 수 있는지 어떤 수단들이 효과적인지를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장애인들도 독립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를 위한 세상이 열린다라는 그런 독립적인 역할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나 또 어떠한 정부 관리들이 하던 그런 행동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사결정권이 있다라는 점, 그런 역할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ADA, 미국 장애인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관련돼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수단들이 다양한데 이 법에서는 이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공공대중교통도 포함이 되지만 또한 민간 교통도 포함이 됩니다. 이 ADI 같은 경우에는 고정 노선 버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외 버스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철도, 즉 고속, 경전철, 통근, 전철이라든지 택시와 또 통근버스, 또 수송,
예를 들어서 이제 수상 교통수단이 있죠. 여객선 같은 것이 여기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수단으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또 민간, 민영 교통수단들도 이 ADA 하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영 교통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접근 가능성을 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근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건물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 이 ADA에 따르면 자세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여서 접근 가능한 건물과 차량이 과연 무엇인지, 접근 가능한 버스와 접근 가능한 기차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합리적인 또 그런 편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뭐 버스 기사이다라고 할 때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또 예의 바르고 또 존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 서비스라는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도 또 이 법에서는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력이라든지 내지는 청각장애가 있을 경우나 지적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전달하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간단한 그런 방법으로 제공이 되거나 내지는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을 하여서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고 내지는 버스 기사계에서 모든 정거장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등의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도 당연히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장애인 보조 동물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더 많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라든지 내지는 뭐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여기에 보조할 수 있는 또 여러 보조 동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장애를 앓고 있을 때도 이런 동물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참전한 그런 용사들을 대상으로도 이 외상 장애 외상 후 장애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 동물들을 또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보조 동물들도 당연히 대중교통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웹사이트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도 장애인들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I의 그런 기준을 보면 새로운 뭔가 신설되는 어떤 뭐 자산이 있다, 새로운 버스다, 건물을 신축한다, 모두 다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엔 뭐 비용적인 요소들이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수반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암트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겠습니다만 ADA 같은 경우는 암트랙 측에 이것은 미국에 있는 미국 대령 이제 대륙의 이제 횡단하는 이제 교통 수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20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을 하여서 접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관련돼서는 연방 정부에서 물론 해야 될 역할이 크기는 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들과 단체들이 스스로를 또 대변하고 또 본인들을 변호해주는 어떤 적절한 장치와 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2월의 사례로 엠트랙과 미 법무부 간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엠트랙은 미대륙 횡단 열차, 철도 여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영 철도 회사로서 약 500개의 철도역 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6개 주를 넘나들고 있는 엄청난 국영철도 회사입니다. ADA 측에서는 2010년까지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2010년 이후 법무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철도역 접근 가능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수사를 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그리하여 관련돼서 지적사항들을 정리를 하여서 엠트랙 측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철도역의 대부분이 다 접근 불능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철도역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뉴욕시를 가보신 분들,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철도역이 정말로 큽니다. 보통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고 아마 뭐 익숙하시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약 500개의 철도역, 즉 작은 마을과 녹촌 지역에 있는 이런 역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철도역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당연히 이런 시외 기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물론 조건부 합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께서 ada.gov에 가보시면 마지막 슬라이드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를 방문해 보시면 어떤 조건부 합의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지적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서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서의 위법 사례들이 많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주차시설, 접근성도 떨어졌었고 또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연결 통로도 충분히 접근성이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출입구라든지 대기 공간, 그래서 건물 내에 있는 대기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과 또한 전체 사인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철도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승하차장까지의 이동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또 건널목이라든지 또 전체 승하차장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철도역 모두가 다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구체적으로 각각의 철도역에서 어떤 위반 사례들이 있는지가 정리가 되었었고 엠트랙이 어떤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신축, 철도역이 있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차를 만약에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엠트랙은 사실상 그 외에도 뭐 입점한 점포들도 있죠. 협력 업체들도 있고 입주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엠트랙이 아닌 엠트랙이 외주를 주고 있는 이런 각종 입점 업체들, 용역 업체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어떤 뭐 요식업을 하는 곳이라고 간에 어떤 식당이 있다라고 할 경우 다 마찬가지로 접근 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엠트랙 측이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개의 접근 불능한 철도역을 향후 10년 동안 정리를 하여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그 계획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철도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승객 수가 가장 많은 철도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장애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접근성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225만 불에 달하는 기금을 확충을 하여서 2013년부터 접근성 미제공역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여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또 당연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인데요. 이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직도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만약에 교육 훈련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후에는 또 이직이 내지는 보직이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런 합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민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일단 접수받을 수 있는 장소와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합의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엠트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 회사인데 관련돼서 법무부와의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또 장애인과 또 관련된 단체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의 사례를 보여주는 다음 사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시피 잭슨시에서의 사례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여했던 하나의 사건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미시시피의 잭슨시의 사례인데 한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a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 disability rights. 미시시피의 장애인 인권 단체가 제소한 내용인데요. 미시시피의 장애시민 연합을 그리고 미시시피 시각장애인 위원회 잭슨 지부를 대표로 하여서 소를 제기했던 경우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장애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과 또한 자원들이 없어서 이런 관련된 소송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가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임한다면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방 정부에서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당시의 사건이었는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시내버스의 리프트 유지 보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서 각종 이런 장비들을 제대로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이 또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이제 존중하고 예의 바른 공손한 그런 태도로 그 기사님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들이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보완적인 준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ADA 하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어떤 도시가 되건 간에 이런 보완적인 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있을지라도 시내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보조적인 내지는 보완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책으로서 모든 시내버스에서 접근 가능한 리프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체하거나 바로 운행을 중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일일 장부를 기록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버스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라고도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버스 운영자들의 그런 적절한 품행에 대한 교육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들을 돕는 것 그리고 정거장에서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또 혐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도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휠체어를 사용을 하는 그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지를 해서 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측에서는 절차적인 요건들도 지정을 하여 있습니다. ADA 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한 직원들을 교육 훈련을 시키고 효과적인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을 하고 또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낙담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아웃리치,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접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모든 옹호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성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이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각종 합의 내용들은 ada.gov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 교통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중요한 웹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transit.dot.go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Civil Rights ADA 들어가 보시면 정말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스와 철도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DA 내셔널 네트워크 이 사이트도 정말로 뛰어난 자원 사이트인데 ada.org입니다.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오라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내용들이 좀 전에 발표한 내용보다 이동성 접근의 어떤 향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주요한 내용들은 접근 가능성에 대한 모든 조치, 내용, 또 촘촘한 어떤 부가적인 시스템의 문제점까지도 ADF법에서 명시하거나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또 옹호자들 포함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포괄적 접근법에 대한 고용, 출근, 이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동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에서부터 접근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장애 유형에 따라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은 이동에 대한 제공도 있겠지만 다양한 건물에서부터 전달 체계 시스템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물며 동물 관련 탑승 문제도 미국에서는 이걸 직접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청각이나 뇌전증 여러 유형에 대한 심리 보조 까지도 생각했던, 그래서 심리적 지원에 대한 문제들도까지도 접근 가능한 내용들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횡단 열차 엠트랙에 대한 전반적인 촘촘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접근 가능성을 면밀히 연구한 내용들도 해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환경 요소의 접근 가능성을 지금 엠트랙에서는 대략 135개 정도의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물며 그 열차 횡단에 필요한 하부 업체라든가 또 거기에 만드는 어떤 환경 접근 보조 업체까지도 이 문제에,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하고 또 그 권리를 바꿔나가는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 존 워라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미국의 어떤 법적 근거에 어떻게 접근 가능한 내용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는 결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 그리고 관련 있는 기관들이 함께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이 지금 미국 교통국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정보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미국 외국 사례들을 간략하게 ADF법과 또 ADF법에 근거한 사례 예시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첫 번째 발표하신 그 교수님의 내용하고 우리가 20년 전에 이동의 권리를 얘기하고 투쟁을 했던 모든 역사들이 비슷한 내용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 사례를 보면 ADF법이 그만큼 강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굉장히 어떤 접근 가능한 모든 내용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내용이죠. 2005년도에 만들어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외국에서 지금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강력한 법과 또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그 활동들이 뭘까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동권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발표자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못하고 지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정진에 관한 연구를 하셨고요. 또 오늘은 거기에 관한 연구를 그 연구 내용을 자료집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방금 전 미국 교수님들이 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거기 또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셨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기타 외국의 사례들을 법적 내용이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접근 가능한 뭐 이동의 권리, 이동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발표하실 한국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변재원 국장을 발제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변재원입니다. Hello everyone. I'm very glad to see you and happy to share my idea in Pyeongchang Disability. 평창 장애 포럼에서 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는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상황, 특히 한국에서의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개국의 정책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영국과 또 미국 간의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재원이라고 하고 활동가이고 또 차별철폐연대의 정책국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특히 좀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관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지점들이 있고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인데요. 국제사회 표준은 접근권이라고 합니다. 접근성, 접근권 이렇게 써서 제가 아까 영어 소개에서도 이동권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한국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이 좀 독자적으로 Rights to Mobility라는 이동권이라는 그 말을 좀 쓰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올해가 오이도역 추락 그 참사가 발생한 20주기인데요. 장애인이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는 이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접근이라고 하면 좀 1차적으로는 그 편의나 참여의 목적인데 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다 어떤 맥락에서는 더 원시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동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이동권의 개념부터 만들어 나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권의 설명을 보시면 당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의 그 이제 정의인데요. 이게 지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어떤 부분에서 좀 전신이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통행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권과는 조금 다른데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요 자료는 참고로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구 용역을 받아서 했던 연구 자료의 지금 요약 발표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연구를 요약할 수 있었냐면 결국 이동권의 핵심은 교통수단, 동선 확보, 제약 유무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라 함은 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의미하고 동선 확보라고 하면 결국은 운행의 현황, 그 스테이터스 코 같은 걸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유무라고 하면은 법률적인 근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을 보고 법률 근거를 보자가 이동권 연구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아까 발제에서 굉장히 좀 저도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미국의 저상버스도 하루아침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장애 당사자가 열심히 투쟁하고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존엄성과 그 권리를 알림으로써 1990년 7월 26일 날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ADA라는 미국 장애인법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정이 되는데요. 이 미국 장애인법의 제2장과 제3장에 이동 관련 조치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제2장은 공공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요. 제3장은 민간 사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가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이제 제가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건 영국 사례도 있는데요. 영국은 DD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인데요. 이 DDA를 95년도에 제정하면서 교통수단의 접근성 보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10년에 이르러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영국의 전체적인 평등법에 이제 개정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법 안에는 이런 대중교통수단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미국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의 개념이라면 영국은 결론은 똑같지만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데요. 영국은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접근성 인증을 의무화되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근성 인증이 안 되면 그 차량은 운행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냥 의무화인 거고요. 그래서 운행을 하려면 인증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의무화냐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에 관한 접근성 규정은 2000년도 12월 31일부터 본격 도입됐습니다. 제가 왜 영국 접근성 인증과 버스의 보급 추이만 보여드리냐면 미국의 저상버스가 몇 프로일까 검색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저상버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검색해도 잘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저상버스가 뭐 예를 들면은 충남 지역이 9.8%다, 서울 지역이 52%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퍼센테이지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그 법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접근성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보급 추이가 있는데요. 이건 영국 통계청 통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좀 인상 깊은 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2004년도 맨 위에 보시면 접근성 인증 버스가 28%인데 2017년도쯤 되면 9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 새에 70%가 늘어서 사실상 완성시킨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를 너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저희보다 훨씬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98%, 99%, 100% 사실상 완성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지역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런던만 그렇냐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런 지역들도 다 98%, 99%, 100%가 지금 사실상 도입된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은 아직 9.8%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간 차별이나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전국이 다 저상버스로 깔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십수년이 아니라 단 10년 내에 이만큼 질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도 이 저상버스 정책을 언제까지 길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좀 의문점이 남기도 합니다. 네, 그 국내 저상버스는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본격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저상버스 얼마나 넣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오른쪽이 2021년 재정 도입 목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오른쪽에 부족분이 4,700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버스를 올해 내에 설치하려면 4,700대를 전국에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시민단체 주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약속을 한 이제 그 교통 편의 계획입니다. 근데 4,700대 당연히 못하겠죠. 당연히 못하는데 왜 이런 계획을 세울까 싶은데요. 이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의 이행 정도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첫 해년도에만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보급률을 달성했고요. 그 뒤로 약 15년째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약속한 계획을 전혀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법 ADA에 따르는데요. 그 조금 저희와 논리가 다릅니다. 뭐냐면 저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쉽게 말하면 장애인 콜택시 등이 굉장히 이제 어떤 맥락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수단으로서 이용되는데 미국은 좀 엄격하게 보완적 수단으로서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 노선이 있는 지역 외에서만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운송 사업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재원이니까요. 제가 재원 운수의 사장님이라면 제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을 제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운수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쨌건 민간에 다 맡겨지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특별교통수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 때문에 이 보완적 특별교통수단이 굉장히 좀 도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뉴스를 찾다 보니 미국의 한 지역에 특별교통수단 땡땡 업체의 특별교통수단이 늦게 온다, 잘 안 온다, 약속을 안 지킨다, 아니면은 뭐 기사가 불친절하다 이러면 바로 지역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하셔도 그런 관련 소식들을 다루는 게 많고 그 운수업체 사장님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장애인분이 이렇게 불렀는데 특별교통수단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저상버스가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인데요. 아까 미국에서는 파라트랜짓이라고 그랬다면 영국은 커뮤니티 트랜스포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선단체, 커뮤니티 그룹, 지역사회단체들이 운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런던의 다이얼 알 라이드라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시에서 같이 좀 재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맨 아래 줄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택시 카드를 제공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사실상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어떤 맥락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택시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렇게 법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영국은 택시 접근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택시를 보기 전에 일단 특별교통수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영국에서 이 자선단체나 아니면 그 지자체가 일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다양한 형태로 생겼고요. 택시가 이겁니다. 택시 카드는 이런 거고요. 택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 영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영국의 런던의 모든 택시는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막 젠틀맨 같은 분들이 막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영국의 택시에 대한 여담을 잠깐 하자면 영국 택시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택시 면허를 따려면 모든 골목길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택시 면허를 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전문직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똑같이 생긴 기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택시 탑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택시가 전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택시 2, 4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비토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택시 차종입니다. 차종별로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게 뭐 소나타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니로도 있고 뭐 차종이 많아서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그 나라의 어떤 도시적 풍경 등을 고려해서 택시의 기종을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예 일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택시 카드를 이용하면 장애인들이 영국의 런던의 경우 택시 카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은요, 그 기준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크게 3번 바뀌었습니다. 2006년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리고 2010년에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2010년에는 당시 이제 장애 등급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그리고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보행상의 장애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자들 중 150명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살펴보시면 100%의 도입률에 달성한 곳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요. 정부가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입률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의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이 정말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교통 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해야 됩니다. 아까 운행 대수를 비롯해서 지자체별로 어떤 곳은 특별교통 수단이 많고 적고 운영에 있어서 매칭이 잘 되고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날수록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그 서비스 품질이나 퀄리티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명확히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비휠체어 장애인도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리프트가 달린 콜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탄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은 그 시간에 못 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 등을 보다 전면적으로 활용해서 비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이 그냥 목발을 짚는 장애인분들이 굳이 휠체어 리프트를 달린 특별교통수단을 타야 되는가? 이분들은 이분들에 맞는 보안 그 수단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상버스가 요즘 다시 사라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차량이 저상버스로 구입했다가 한 10년쯤 돼서 노후되고 나니 운수업체 사장님들께서 다시 계단버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좀 법적으로 막아서 저상버스가 좀 재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려면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대중교통수단이 더 이상 나중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모든 이들의 이제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발제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인 변재원 국장님께서 방금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제자가 이번 분임 세션에서는 많아서 내용이 저희가 끝으로 갈수록 발제 끝으로 갈수록 정확한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버스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목표, 또 하나는 미국 ADF법에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발제를 통해서 봤는데요. 방금 발표하신 내용에는 미국의 내용보다는 영국의 내용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적 상황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를 보았을 때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동선확보라든가 제약 유무 명확하게 제약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특별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버스, 대중교통수단들이 영국은 굉장히 인정제도에 의해서 장시간 약 10년 동안 그것도 전국적으로 공통의 비율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었고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략 97% 이상의 확보 인정을 받고 진행되고 있는 특이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 발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2005년도에 머물고 있는 현실, 법적 문제, 또 강제화되지 못한 실효성 문제. 그러니까 매년 교통부가 추진 의지, 또 촘촘히 대중교통에서부터 특별교통수단까지의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에서는 힘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 많은 5가지 의미 중에 한국에서의 과제를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5개년 계획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대중교통에 대한 정확한 장애인 접근 또 이동의 권리를 명시하거나 강화하지 않으면 나머지 보조수단, 대체수단이었던 특별교통수단이 과연 제대로 실효성 있게 준비될 것인가. 통계에서 보듯이 지역별 편차가 크고 보급률이 또 그 자료집에 보면 그보다 운영하고 있는 주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또 공공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발생되는 사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터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세계 추세라든가 또 국내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장애인 단체나 또 민간에서 과연 어떻게 정부와 함께 테이블을 만들고 또 얘기를 하고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갈 건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상 저희가 대략 시간을 맞춰 갖고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내용 중에 언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세종지부준 문경희 사무국 공동대표, 명함이 좀 깁니다. 발표해 주실 내용들은 아마 방금 한국에서 발표하신 우리 변재원 국장의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직접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세종시 이동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풀네임은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고 멀지 않아 국회 문헌까지도 내려올 계획이 있는 도시이고
세종시 시민 세종시 시민은 약간 300 6천 명, 약 3만 6천 명이 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애인 콘텐츠를 17대밖에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똑같은 장애인단체가 10년 동안 수탁 운영되면서 가까운 대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이 대전도 10년이고 세종도 10년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와 일반 택시가 전체가 180여 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세종시는 고작 17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종시는 법정 대수, 자기들은 법정 대수를 다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도 예약제로 특별교통수단을 타기 위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틀 전 9시, 8시, 이틀 전 8시에 떼고 차를 예약해야 돼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약 4,500명 가량 있으시고 거기에 알파 플러스로 65세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과 의사 소견서가 있는 일시적 장애인분들 같이 이용을 해야 한다는 세종시 조례 때문에 거의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17대로 이용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전에 저산버스가 필라멜은 9.8%라고 얘기하셨듯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 노선이 59개의 전체 노선 중에 저산버스가 투입되어 있는 노선은 6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이송을 해야 되고 그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한 지 지금 오늘로써 87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 앞에서 전망을 치고 8개 시민단체와 전국장애인 참여연대가 같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콜택시 서비스, 즉 누리콜이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탁 운영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와 장애인 인권 침해, 서비스 질 저하 등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공공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문경희 씨는 뇌성마비 장애로 외출할 때 주로 콜택시 서비스 누리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차량 수가 많지 않아 예약이 쉽지 않고 특히 이용자가 몰리는 오전에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말합니다. 단 한 번도 즉시 약속을 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세종시 누리콜은 현재 17대의 차량에 운전기사 23명을 확보해 세종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4,500여 명. 이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하는 교통약자를 생각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울산과 세종만 민간 위탁하고 있어 교통공사가 누리콜 운영을 맡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당장 교통공사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상에 어느 정도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기존 일반 택시 차량 등을 이용하는 대신 시에서 차액 등을 지급하는 방식인 바우처 택시 등의 방식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는 방식. 세종시는 누리콜 운영을 위해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 해마다 13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누리콜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운전하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건이 작년 여름에 이루어졌고 자신들은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용전을 길거리에 내려놓고 가는 사례들입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놓고 경찰 조사를
의뢰했지만 신화 수탁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기에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권 투쟁을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올해 바우처 택시가 도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고 8대 특장차가 증차되고 예산 또한 21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세종시청 앞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세종시가 우리의 가장 큰 요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장애인 단체가 운영을 해야지 장애인들은 더 이해하고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단체가 운영하면서 네, 시간이 조금 네.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특별교통수단과 앞으로의 계획, 저희 세종장차연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교통수단을 공공화시키고 세종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서 모든 노선에 전선버스를 증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쟁하는 모습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세종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중교통 및 그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투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마지막 주자한테는 줄어들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질문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발표에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애인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강원도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맡게 된 김용섭입니다. 저는 원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토론문을 좀 많이 준비해 왔고 시간이 많이 촉박한 관계로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평창 장애 포럼에서 이렇게 토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사실 강원도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자연스럽게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모든 관심사에 떠올랐고 장애인 이동권은 모든 권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그림에처럼 버스를 타고 싶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장애인의 이동권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매년 4월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 앞에서 장애인의 이동하고 싶다 하는 이동권을 주제로 장애인 운동의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구안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오늘 말씀드릴 이동권 보장인데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상 영역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원주와 강릉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실 강원도의 장애인 이동권은 2007년도에 지금 한 10년 좀 넘었죠. 원주시에 2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면서 운행이 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처음에 저상버스 2대가 도입이 되어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던 시기에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장애인들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살펴보면 저상버스는 일단 장애인 이동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에 기초를 확보하고요.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자꾸 촉박해서 제가 좀. 네, 표로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의 장애인 저상버스는 지금 6개 지역에서 도입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이거든요. 18개 시군에서 저상버스가 16개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끄러운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저상버스가 101대가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219대 중에서 101대가 추천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에 저상버스가 전부 몰려있는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13개 지역에 저상버스가 없는 지역에는 과연 어떻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특별 교통수단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토론을 하는 주제가 대부분 아까 변재원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좀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사실 2019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00명당 한 대에서 150명 한 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원도는 지금 버스 요금을 살펴보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월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그 모험적인 게 좀 버스 요금의 2배로 산정돼 있고요. 시외버스 요금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톨게이트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은 의무대여서를 장애인으로 한정해놓고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로 정해놓아서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이 대기 시간이 길고 환승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승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강원도의 특징은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법정 대수의 도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국 지자체의 면적을 보면 지금 전국에서 홍천군이 첫 번째로 지역이 넓고요.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군이 네 번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애 인구로 교통수단을 자리매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면적과 거리를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 표로 보시면 대부분 아까 그 변재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강원도도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다 도입이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150명당 한 대로 도입되는 바람에 사실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장애 인구가 사실 그 10만 명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8,000명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2,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131대 정도가 운영 중인데요. 사실 법정 응대 수는 188대인데 131대가 운영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해결 과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특별교통 이용 대상자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이 문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제도되고요. 또는 임차택시 확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차택시가 강원도 경우에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군데의 임차택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금 현재 그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차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임차택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 임차택시가 문제점이 연중 무휴 24시간에 도입을 하고 또 요금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만 이용 대상이 똑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광역 이동 지원인데 지금 강원도는 광역 이동 지원을 24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광역 이동도 연중 24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더구나 강원도는 또 동계올림픽도 열릴 만큼 관광 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또 동해안에 많은 그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광역 이동의 연중 무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금 체계와 운영 대수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차들은 저상버스로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것은 뭐 전국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차되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을 해야 된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저상버스가 노후화되고 많이 또 장애인이 뭐 왜 안 타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상버스가 꼭 100%로 도입돼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저상버스 버스가 강원도에 필요하다. 사실 2017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강원도청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3개 지역에서 저상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약자를 위한. 그래서 저상마을버스가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강원도에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저상마을버스를 운행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4개 지역에만 시범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말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국토부에서 이 탑승률이 적기 때문에 뭐 좀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사실 이게 하나의 그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지금 강릉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뭐 3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실은 실제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서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주체 공영화입니다. 운영주체 공영화는 사실 18개 시군에서 대부분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사실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공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영화를 해야만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운영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사실 지금 지역 간에 지금 문경희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교통수단이 환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동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 광역이동지원센터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차택시의 운행 및 이용 대상 확대가 좀 필요하고요. 여기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세 리프트 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리프트 버스는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 버스라고 해서 2대가 도입되고 있어서 우리 단체 장애인들이 장거리 이동하거나 원거리 이동할 때 상당히 지금 그런 불가능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청정적입니다. 대신 또 많은 부분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우선 배려하고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를 예원하는 도시를 표방하는 강원도에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고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이 충족되는 강원도를 기대해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게라 저희가한테 주어진 시간이 박수 칠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 먼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존 워다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ADF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현재 관계부처가 복지부 소관입니다. 미국은 법무부 소관으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더욱 힘있게 사용되는 듯하고 ADF법이 법무부 소관이 된 데에 대한 배경이 있는지요? 미국에 이런 질문입니다. 1분 내에 답이 가능할까요? No. Yes, I can.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in 네, charge of the 법무부가 enforcement of 현재 the law. ADA의 집행을 But the 맡고는 Department of 있습니다. Transportation 하지만 also has 교통부도 responsibility. 마찬가지로 So there's dual. 책임을 맡고 And the 있습니다. Department of 그래서 Transportation 이 주무부처가 is in charge of 둘이라고 볼 수가 providing 있겠는데요. funding for 교통부 buses 같은 경우에는 and 버스에 대한 doing 재원 some of the 마련이라든지 enforcement 또 일부 집행도 물론 inspecting 하고 buses, 있고 doing that kind of 버스의 thing. 사전 So 점검 it's not 등의 just the 역할을 합니다. Department of 그래서 Justice. 법무부만 하는 The 것이 아니라 Department of 법무부와 Transportation also has 교통부가 같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이동으로 전환하는 시대로 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LPG 지원, 장애인 이동 지원의 옛날 제도에 LPG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친환경 이동 전기차라든가 수소 자동차로 전환 준비되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 친환경 이동 관련 제도 준비에 관한 질문에 답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최근 동향이라든가 한국적 도입이라든가 제도 개선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가능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질문의 범위가 좀 넓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ESG라고 하죠.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라고 해서 ESG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서 핵심은 이 environment에 해당하는 환경인데요. 이것들을 과거에는 그냥 뭐 지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ESG의 원칙에 맞춰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였다면 이젠 정부와 기업이 환경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첫 번째로는 그 친환경 버스가 분명히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때 그 포맷을 분명하게 저상 버스로 만든다면 이 마을 버스 등 중형 버스도 친환경 버스라는 계기를 통해서 저상 버스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버스를 새로 사야 된다면 친환경 시대에 맞게 사야 된다면 그때 저상 버스 도입을 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사회자로서 시간 압박을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정리할 정황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에서 존 워다츠 국장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가 3분임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에서 참여해 주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변재훈 국장님, 그리고 문경희 세종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준비위 국장님, 그리고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강원 대표님, 김용석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임 3세션 이동할 권리 이제 실현할 때라는 주제로 저희가 발제와 토론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